1503년 조선의 수도 한양은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졌죠. 수많은 신하들은 연산군의 잔혹한 명령 앞에 떨었으며 백성들은 오늘 내일 할 생존의 위협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탐과 놀이의 수탈은 극심했고 가뭄과 역병은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6월 13일 한양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조선의 미래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송두리째 바꿀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조선에서 탄생했지만 정작 조선은 외면했던 그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역사와 함께 충격적인 진실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역사가 아니라 한 국가의 선택이 어떻게 인류의 문명과 경제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드라마입니다. 연산군은 이미 수많은 기행과 폭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오만함으로 번뜩였고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 장녹수를 비롯한 총애하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수많은 선비와 신하들이 피를 흘렸고 그 잔혹함은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신하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 연산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감불과 김검동이라는 두 명의 기술자가 기이하고도 역사적인 시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녹슨 듯한 흙덩이, 즉 납이 섞인 은광석을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용광로의 맹렬한 불꽃은 이 이질적인 광석을 집어삼키는 듯했고 붉고 뜨거운 열기가 주변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연산군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마치 홀린 듯 그 광경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주변의 모든 신하들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맹렬했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순간 김감불과 김검동은 능숙하고도 신중하게 식어가는 용액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연금술사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섬세한 기술과 오랜 경험이 응축된 몸짓으로 그들은 뜨거운 쇳물을 조심스럽게 분리해냈습니다. 이윽고 그들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보잘것없는 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에서 추출된 눈부시게 빛나는 순수한 은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은덩이의 광채는 어두운 연산군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듯 했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에는 일순간 놀라움과 함께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방금 얻은 은덩이에서 쉽사리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은을 넉넉히 쓸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은이라면 과인의 욕망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기술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혹은 최소한 조선을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시연된 기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단천연운분리법이었죠. 이 기술은 단순한 야금술이 아니라 은을 향한 인류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고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문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천연운분리법은 16세기 초 조선에서 탄생한 문자 그대로 혁명적인 은 추출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은이 많이 함유된 납 광석에서 납과 은의 녹는 점 차이를 절묘하게 이용하여 순수한 은을 분리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납은 약 327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는 반면 은은 961도에 이르는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이 온도 차이를 활용하여 광석을 용광로에서 가열하면 납이 먼저 액체 상태로 녹아 흘러나오고 그 속에 섞여 있던 은은 아직 녹지 않은 고체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후 온도를 더 높여 은을 녹여내거나 납과 은의 비중 차이를 이용해 순수한 은을 분리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던 은 재련 기술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된 방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수은을 이용하는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주류였던 반면 조선에서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문자 그대로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은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화폐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이 기술에 크게 만족하며 함경도 단천에서 본격적으로 연은 분리법을 사용하여 은을 채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단천은 예로부터 은광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지만 그동안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기술을 통해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부족한 국고를 채우며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기술은 정작 그것을 탄생시킨 조선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개발되었고 이후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전국은 급변했습니다. 중종반정 이후 새롭게 정권을 잡은 사림 세력은 연산군 시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상업과 광업을 천시하는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농업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농본주의를 표방했기에 광업 개발은 천하게 여겨졌고 심지어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산천의 기운을 해친다는 미신적인 이유로까지 억제되었습니다. 결국 김감불과 김검동이라는 위대한 기술자들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탄생한 기술은 조선에 잊혀진 한 페이지가 되는 듯 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입니까? 한 국가의 시대적 상황과 지배,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놀랍게도 바다 건너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1526년 조선에서 건너온 한 명의 기술자를 통해 이 연은분리법이 일본에 전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술자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조선에 버려진 기술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일본으로 망명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 기술의 잠재력을 즉시 알아보고 조선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은광 개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와미 은광과 같은 대규모 은광에서 연은분리법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조선이 외면했던 이 기술이 일본에서는 날개를 단 것입니다. 일본 전역으로 연은분리법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은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에도 시대에 이르러 일본은 연은분리법 덕분에 세계 3위의 은 생산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 일본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은은 일본 경제에 막대한 불을 안겨주었고,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은본 위제를 확립하며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의 힘이 강화되고 도시 경제가 발달하며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번영의 시작이 조선에서 건너간 작은 기술 하나였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버려진 보물을 주워 세계 최고의 부국 중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은은 당시 동아시아 무역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본의 은은 조선을 거쳐 명나라로 끊임없이 유입되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경제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은본 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대규모 은 수요는 일본의 은 생산 증가와 맞물려 동아시아 무역에 전례 없는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일본은 은을 명나라에 수출하고 비단, 도자기, 서적 등 다양한 명나라의 고급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조선은 이 무역의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은은 조선을 거쳐 명나라로 들어가고 명나라의 비단과 서적은 조선을 통해 일본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명비단 마이너스 조선 인삼 마이너스 일본은을 잇는 거대한 삼각 무역 체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조선은 이 삼각 무역을 통해
인삼을 비롯한 특산물을 판매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삼강무역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동아시아 상업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의 기술이 일본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부가 다시 명나라와 조선의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아시아는 은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국제무역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 은의 흐름이 이 동아시아 삼강무역으로 집중되었던 것이죠. 만약 단천 연은 분리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일본은 그토록 막대한 양의 은을 생산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결과 동아시아 무역의 규모와 성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을 겁니다. 명나라의 경제도 은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었을 것이며 이는 명나라의 국력 약화로 이어져 훨씬 이른 시기에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6세기부터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로 진출하여 세계 무역망을 형성하던 시기에 은의 공급이 급격히 부족했다면 전 세계 경제는 심각한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스페인 제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을 채굴하여 전 세계에 유통시키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만약 동아시아에서 일본 은의 공급이 없었다면 이 은의 국제적 흐름은 매우 불안정해졌을 것입니다. 즉, 이 작은 기술 하나가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단천 연은 분리법은 단순한 재련 기술을 넘어 인류 문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엔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한 국가의 기술적 발전이 어떻게 전 지구적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역사의 단면을 마주합니다. 조선에서 개발된 연은 분리법이 일본의 경제력을 비약적으로 키웠고 그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훗날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기술이 조선을 침략하는 데 쓰일 군자금의 원천이 된 셈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군사력의 배경에는 일본이 연은 분리법으로 축적한 막대한 은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은을 이용해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서구 세력으로부터 조총을 비롯한 신식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용병을 고용하고 군수 물자를 확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조선이 외면한 기술이 역설적으로 조선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세계를 바꿀 수 있었던 기술을 외면하고 전통적인 가치만을 고수했던 조선과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부를 쌓고 군사력을 강화한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은 이 작은 기술 하나로 극명하게 엇갈린 것입니다. 만약 조선이 연은 분리법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은광을 개발했다면 임진왜란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조선이 일본에 대항할 만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현대적인 은 추출법이 개발되어 단천 연은 분리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역사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천 연은 분리법은 기술이 한 국가의 운명뿐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술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의 단천 연은 분리법을 외면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